자, 반갑습니다. 우리 7월 달 우리 바캉스 시즌에도 이렇게 전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인 CEO의 자산관리 전략과 단체보험이라는 주제로 우리 삼성생명의 김종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노트북 카메라하고 웹캠하고 좀 위치가 달라가지고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하니까 시설이 조금 분산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바라고요.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기술 독립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일산이고, 지금 장맛비는 밤새 내리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예. 제가 기술 독립군에 입대한 시기는 한 2008년도쯤인데, 웨비나에서 발표는 처음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발표는 IT에 관련된 주제로 한 두세 번쯤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주제인 중소기업을 끌어가는 대표님들의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는 법인 CEO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요즘 핫 이슈로 또 오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에 따라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대표님들은 사업에 바빠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외시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가벼운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솔루션은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아무래도 이제 이슈 자체가 대표님들의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자리에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내용은 이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공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약 한 12년 정도 이렇게 했고 또 대학 강의도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예, 강의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이제 다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대적 트렌드라든가 그에 따라 가지고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티 엔진이라든가 또는 언리얼 엔진의 활용 방법, 코딩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IT 분야의 마지막은 작년까지 제가 서울 상암 DMC에 있는 로보틱스 중소기업에서 이제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에서 부사장으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삼성생명 법인사업부에서 법인 절세하는 절세 전략 대표님들의 자산 유동화를 중심으로 법인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제가 공기업 경험이라든가 사업을 했던 그런 경험과 지식이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법인 CEO의 소득원 확보 방안입니다. 법인 CEO가 대표님들이 소득을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급여 상여라든가 배당이라든가 퇴직금 딱 요 세 가지예요. 근데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표님들이 실질적인 주주이자 대주주이기 때문에 법인 돈은 내 돈이다.
뭐 내가 얼마든지 갖다 써도 된다. 뭐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중소기업 그 대표님들의 급여는 그 대체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예전엔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2, 3년 전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조사한 그 설문조사 그 결과에 의하면은 그 통상적으로 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거의 가장 많은 답변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물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의가 한 500 정도. 어떤 분들은 뭐 300, 400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회사는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아주 이익도 많이 나고 있는데 급여는 그거밖에 안 가져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급여를 많이 가져가 봐야 그 소득세만 많이 낸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특히 근보력을 많이 내게 된다. 그럼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돈은 내 돈인데 그건 뭔 대수냐.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법인 돈하고 대표님 개인 자산하고는 완전히 별도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인 돈을 함부로 갖다 쓰면은 그야말로 횡령이고 배임이고 그런 그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조금 가볍게 망각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참 그 말씀 나누다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급여를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회사의 그 이익잉여금만 많이 그 쌓아두게 되면은 회사의 그 비상장 주식, 비상장 기업의 법인의 그 주식 평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잘못된 생각에 우리 회사 주식이 오르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현재 상장법인 같으면은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은 그야말로 좋은 거죠. 좋지만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법인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천년만년 회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청산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또는 자녀한테 가업으로 승계를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그때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이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분 이익잉여금은 적절하게만 생기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즉 부자 회사의 가난한 CEO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것들은 좀 배제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그 슬라이드 내용에 보시면은 법인 CEO의 그 소득 확보 방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급여 상여가 있고 다음 배당이 있고 퇴직금이 있는데 급여 상여는 법인세와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다음에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배당 부분은 배당도 이제 그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될 텐데 이 배당도 지분을 분산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절세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금 부분입니다. 퇴직금도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표님들이 그 퇴직금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 많이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세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퇴직금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가져갈 수 있는 퇴직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급여가 작으면은 그 퇴직금의 산정이 기초가 되는 급여 부분이 작기 때문에 퇴직금도 많이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급여와 배당, 다음 퇴직금 이 부분이 대표이사의 소득원의 세 가지 근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계가 돼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소득원의 그 상환 강제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표님 그 개인 차원에서는 소득이 작게 되면은
자산 취득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자금 출처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소득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고 또 소득의 그 소득원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법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표가 급여를 적게 가져가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겠죠. 소득세를 적게 되는 반면에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관관계를 잘 헤아려 가지고 대표님들의 그 급여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급여 상여는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적정한 급여 책정이 필요하고 다음 배당 부분은 배당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15.4%의 그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종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배당 전략도 가져가야 되고요. 다음에 퇴직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규모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재원 마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의 그 확보 필요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P라는 거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 재산이죠, 재산. 다음에 C는 consumption, 어떤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I는 그 인컴을 얘기하는 거, 수입이죠. 그래서 그 재산 증가액하고 다음 소비 지출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대표가 소득은 얼마 없는데 계속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국세청의 PCI 시스템, 자금 출처 시스템에 다 적발이 된다는 겁니다. 적발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소득 급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느냐. 그 카드를 많이 씁니다. 개인 카드를 많이 쓴다든가 하게 되면은 카드 사용액이 급여는 작은데 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다음에 급여는 작은데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요. 자주 가고 해외 골프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을 항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적정한 그 소득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급여를 그 적정하게 책정돼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산 취득이라든가 부채 상환, 그다음에 소비출 등의 자금 출처 조사의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적정한 급여를 확보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율하고 대표의 그 소득세율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적게 내면은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하고 소득세율의 그 간극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장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급여 산정시에는 바로 3년간 평균 임금의 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급여가 작으면은 퇴직금도 계산돼서 산출되는 퇴직금도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개인 신용도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년 정도 그 회사를 경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사실은 그 개인 신용도 관리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좀 말씀드리기 못하지만은 1등급 정도는 유지하려고 그때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이렇게 차입을 하려고 보더라도 대표이사의 그 신용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럴 때도
개인 신용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급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가지급금 부분입니다. 저도 이거 예전에 회사할 때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가수분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이사 분들이 그 회사 돈을 거의 자기 돈처럼 쓰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그 경리 직원한테 오늘 내가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한 1,000만 원 좀 찾아다 줘.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전 감옥에는 전부 다 그 가지급금으로 잡힌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지급금이 많이 잡히게 되면은 굉장히 외부에서는 시선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봅니다. 전부 다 가지급금은 대표님들의 그 부채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급여는 필요하다라는 걸,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급여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표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시를 한 건데요. 아까 그 제가 서두에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그 급여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이 한 500만 원 내지 800만 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소득세를 적게 내고 싶다, 뭐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대표 개인의 담세율하고 법인세율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급여 설계가 중요하다는 게 이번 장표에서 보여집니다. 자, 한번 봐보시면은 총 급여액이 있고요. 총 급여액이 있고, 다음 이제 월 평균 급여액이 있을 테고, 다음 소득 공개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나오면은 세율은 우리나라 그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제일 낮은 단계가 6%입니다. 6%에다가 지방세 10%, 6%에 10%에서 6.6%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연봉 받으시는 분들은 세율이 한 15% 정도, 다음에 1억 2천 받게 되면은 35% 정도의 세율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산출세액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총 부담세액은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게 나타나고, 다음에 담세율, 결국은 최종적으로 법인 대표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율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4대 보험을 이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 4대 보험도 우리가 보통 그 세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감안하게 되면은 총 그 4대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총 부담액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대표님이 이제 1억 2천을 받아요. 연봉을 받게 되면은 4대 보험 포함해가지고 총 부담하는 세금은 한 2,500 정도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하게 되면은 총 소득 대비 부담률이 한 21% 정도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제가 1억 2천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그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는 그 9%, 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9%를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2억 과표가, 법인세 과표가 2억 이상 200억 이하는 19%의 법인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법인세율하고 개인 대표님들의 그 소득세율하고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격을 격차를 최소화하는 급여 설계가 소득세를 적게 내지도 않고 많이 내지도 않고, 또 법인세도 적게 내지도 않고 많이 내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최적화된 급여 설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자 1억 2천을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떤 이제 중소기업에 보면은 배우자님도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배우자, 이제 아내분은 이제 회사 감사를 시킵니다. 감사를 시킨다든가 또는 뭐 다른 회사의 어떤 사무 행정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분들을 배우자분들한테는 우리 집사람은 급여를 조금만 줘도 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2천을 받다가 만약에 1억 8천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급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1억 8천을 받게 혼자 1억 8천을 받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은 총 그 4대 보험료 포함해가 총 부담액이 한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억 2천만 받으면서 우리 집사람 배우자한테 6천만 원을 제가 줘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1억 8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쪽 부분은 똑같지만은 이 두 개의 그 부담액을 합치더라도 한 3,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3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 1억 8천을 받을 때 4천 한 5천만 정도 하고보다도 훨씬 더 부담액은 작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내 자신만 급여를 많이 올릴 게 아니라 배우자도 같이 있다면은 플랜을 배우자의 급여도 적정하게 올려줌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면은 한 사람이 많이 급여를 가져가는 것보다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요즘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그 대표님들은 만약에 자기 가족들이 같이 회사에 근무할 때는 이러한 플랜도 급여 설계도 많이들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급여는 적정하게 적지도 많지도 않게 법인세하고 비교해가면서 받아가는 설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배당입니다. 배당. 오늘 그 웨비나에 그 참석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들 중에도 이제 그 배당을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는 대표님들도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12년 정도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배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배당을 한 만큼 이익이 크게 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아무튼 이익이 나는 회사는 반드시 배당이 필요합니다. 배당이 번거롭고 좀 어렵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세무사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충분히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은 반드시 필요해. 이익이 나는 회사 같으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익을 처분하지 않고 미처분 이익력으로 남겨만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상속을 한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청산할 때 굉장히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 이익을 처분하는 그래서 배당이라는 게 결국 그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배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배당을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주의 그 보유 지분에 따라 가지고 그 배당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 출처의 그 방편도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배당은 한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2천만 원 이하로 가지게 되면 배당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면서 종결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나머지 만약 2천만 원보다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종합소득세에 그 합산돼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또 세금을 또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음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배당 정책이 뭐냐? 이렇게 이 부분은 CEO한테 보통 CEO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건 아주 좀 잘못된 절세입니다. 절세에서는 아주 해로운 방법인데 이러한 지분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말은 기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CEO한테 그 집중된 지분을 배우자라든가 자녀들한테 증여해가지고 계속 그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산시켜서 배당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배우자라든가 자녀들도 그 자금 출처의 원천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예, 죄송합니다. 말하기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녀한테 그 지분을 이렇게 그 증여하게 되면은 절세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과세가 그 누진 과세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예전에 그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 중에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 배당 부분 지분도 나누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배당 정책의 그 주요 전략으로는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을 그 고려한 그 지분 설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그 법인의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그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배당 정책. 다음에 이제 그 배당은 그 뭐 정기 배당도 있고 중간 배당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중간 배당도 요즘은 분기 배당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배당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쓰는 게 굉장히 좋겠다. 다음에 이제 그 배당 정책의 필요성은 그 대표이사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좀 경감을 시킬 수 있고, 다음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다음에 그 법인 CEO가 이제 보통 그 주식만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유동화되는 그런 자산도 배당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도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배당 소득이 그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15.4%를 원천 징수하면서 종결이 되고 다른 이제 근로소득이라든가 또는 뭐 사업소득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종합소득 이렇게 산정이 되지만은 만약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그 2천만 원까지는 15.4%고 초과분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그 소득에 얹혀져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효율적인 그 배당 정책인데 그 현실적인 그 배당 그 급여를 측정한 이후에는 배당에 대한 고민을 대표님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배당에 대한 그 전략을 수립 시에는 배우자하고 자녀에게 지분을 일부 정리해 가지고 배당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이런 부분들 요즘 그 대표님들은 많이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그 종합 과세하는 부분, 다음에 그 분류 과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눠지는데 배당은 이쪽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이제 배당이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 법인 대표님들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법인 같으면은 대표님들이 5천만 원 전부를 다 배당금으로 가져가면서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은 종합과세를 또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배당금도 역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절세된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퇴직금 부분입니다. 퇴직금 부분도 예전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번 조사한 바에 의해 설문조사했을 때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설문조사해가지고 대표님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얼마 정도를 가져가는지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게 뭐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예. 퇴직금은 좀 전에 보신 그 종합과세하고 달리 퇴직금은 분류과세에 속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낮는 이유가 연분연선법이라는 그런 세법 계산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세율은 굉장히 낮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비용 처리가 돼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송금산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송금산입을 이렇게 하는데 퇴직금을 송금산입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대표님이 반드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나 퇴직한다 그러고 계속 근무하시면서 퇴직금을 가져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전부 다 위법이라는 얘기고 다음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반드시 일시금으로 회사에서 법인에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 재원이 반드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직금 반드시 실제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법인 대표님들의 그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린 대표적인 내용, 법인에서 퇴직금을 법인 대표님들의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송금산입 할 수 있는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법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전부 다 위법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되는 그런 내용은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뭐 직원이 이제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직원이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임원 되는 경우는 직원으로서는 이제 퇴직금을 받고 임원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M&A 같은 거 됐을 때 A 회사하고 B 회사가 M&A가 됐을 때 A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B 회사로 이제 그 발령을 받는 그런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 퇴직 사유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법인의 그 상근 임원이었다가 다음에 이제 비상근 임원으로 이렇게 바뀔 경우에 신분이 바뀔 경우에도 퇴직 사유가 된다라는 걸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적정한 퇴직금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통념상에 부합되는 퇴직금 지급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 회사는 내 회사니까 내가 마음대로 퇴직금을 가져간다.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 CE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퇴직금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퇴직금 플랜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기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5배수, 10배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2019년도까지는 또 3배수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다음에 그 이후는 통상 그 임금의 그 2배수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참고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정관에다가 대표님들의 그 퇴직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한도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퇴직금을 계산한 방법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상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산식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그 기업에서는 기장을 이렇게 이제 세무사들한테 대리로 이렇게 맡기죠. 맡기게 되면은 세무사한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퇴직금을 계산 좀 해주시오 하게 되면은 세무사님들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산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때까지 세법이 계속 바뀌면서 퇴직금 지급 한도 기준도 계속 바뀌어져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퇴직금을 이 한도보다도 많이 받게 되면은 대표님들이 많이 받게 되면은 한도 내에 있는 그 한도 내까지는 퇴직소득세를 적용을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퇴직소득세는 세금에서 가장 싼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년간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그런 그 금액을 한 번에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매년 나눠가지고 연분연선법이라는 계산법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법인에서는 송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세법상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 법인 대표님들의 그 상여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싼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럼 보통 그 대표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퇴직금 플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통상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그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그러니까 계약자라는 것은 뭐냐? 보험에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뭐냐면은 그 보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이제 그 피보험자라고 그러죠. 그 종신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는 그 피보험자가 현재 생존해 있느냐 아니면 사망을 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다음에 수익자는 뭐냐면은 그럼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누가 받을 거냐, 그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이제 법인 돈으로 법인이 계약자가 돼가지고 수익자도 법인으로 해가지고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로 하는 이런 종신보험을 이제 법인에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김정수 대표님, 우리 5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지금 40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표님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보험 증권을 퇴직금으로 대표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회사 비용으로 종신보험을 넣다가 이 보험 증권에 있는 그 보험 만기금을 대표의 퇴직금으로 보험 증권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그 예규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퇴직금 지급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플랜도 많이 쓰고 있고, 만약에 보험을 넣는 과정에
퇴직 대표님이 이제 사망을 한다든가 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대표님들이 그 유족 위로금이라든가 또는 이 대표님이 퇴직금으로 사망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게 되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배우자 대표님의 배우자가 법인에 근무하게 될 때는 서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서로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 교차 설계는 좀 자산이 많은 그런 개인 차원에서도 그런 가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질세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좀 더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증여 감자를 통한 그 개인 자산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의 자산을 대표자가 만약에 큰 목돈이 필요해요.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개인 자산을 회사 돈을 개인 자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증여를 해가지고 이 증여한 그 회사 지분을 다시 회사에다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을 하면서 그 취득된 부분을 자본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표의 유동화를 시키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 자산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여 계약이라든가 양수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게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지 나중에 그 세무조사라든가 할 때 다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상속감자를 통한 그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그 주식을 상속하면서 대표자의 그 주식을 상속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할 재원이 없다는 거죠. 그때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상속하는 주식 지분을 다시 회사에다가 그 처분을 시키면서 회사는 그 대가를 상속인한테 지불하게 되면은 상속인은 그 대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때 관여하는 게 이제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종신보험이라든가 그러한 보험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그 활용 프로세스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그 외에 이제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지요건 문제라든가 비상장 법인 주식평가라든가 또는 뭐 가업승계 솔루션이라든가 다음에 뭐 초과 배당을 통한 그 특정 법인을 활용한 정리라든가 다음 명의신탁 부분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회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 누구 이제 그 주식을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름만 빌려가지고 주식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나중에 커지다 보면은 그 명의 신탁한 그 주식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이 잘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가족들이 이거는 우리 거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이런 명의 신탁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법인 대표님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솔루션에 속하고요.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는 뭐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한 5분 정도만 제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2022년도에 재작년에 작년에 법이 이제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그 재사고가 나게 되면은 법인 대표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표님들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든가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든가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 또 내년도부터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든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뭐 지금 시행을 해봤더니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러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법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2호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현재 3호까지 실제로 처벌받고 있는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고는 100%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재해자는 계속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재해자는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 양형 기준에 보면은 만약에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원하지 않는다. 불처벌을 원한다라는 그런 소원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밑에 보시다시피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보상할 그런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좀 더 강경 요소를 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재해사고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재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는 보통 한 30, 40대의 가장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험금이 1억 4천 정도 나옵니다. 1억 4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유족들은 1억 4천 받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보통 약자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억 7천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 4억 7천은 어떻게 산출됐느냐면은 뭐 호프만 개수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산출하는 공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한 4억 7천을 이렇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났는데 그럼 4억 7천 배상하라고 그러면은 1억 4천을 아까 받은 산재보험으로 충당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3억 3천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에서는 하게 되면 이제 365일 24시간 어떤 사고든지 간에 재해사고 나면은 단체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산재사고뿐만 아니라 그냥 재해사고가 나면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여름 하계 휴가 때 물놀이 가가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게 단체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강점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또 생명보험의 단체보험하고 손해보험사의 단체보험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얘기하고 상해는 재해라는 데 부분집합에 속합니다. 상해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상금지라고 되어 있는 산에 올라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상금지라는 이미 편말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걸 뻔히 아는데도 올라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해하고 재해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체보험도 생명보험사의 단체보험하고 손해보험사의 단체보험은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 게 좀 더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상식적인 내용이라든가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단히 기술독립군 단톡방에 우리 회장님의 제가를 먼저 사전 검열을 받고 상식적인 내용,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거기에 단톡방에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든가 또는 단톡방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좀 두서없지만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제가 좀 아쉽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기침하시고 하는 시간 로스 타임까지 제가 드렸는데도 시간이 지났어요. 예, 자, 예. 우리 한 분 정도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인식 부모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인이 저한테 저 질문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김인식 고모님은 조금 우리 회사들 많고 하시니까 아마 좀 잘 고민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늘 똑같은 그 유사한 내용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모 회사의 그냥 그냥 선전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본근한 올린 것처럼 이익이 반드시 나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절세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신 김종수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식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톡방에 우리 회장님의 사전 검열을 받고 간간히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